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 그 목적, 연구 대상, 항부주 성격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연구 분야와 접근 방법이라 나와 있죠. 아까 우리 뭘 어떻게 나눴어요?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그래서 이론 분야는 외우지 마세요. 빨로파 공이 3개 있어요. 근데 2개 공 색깔을 안다면 나머지는 안 꺼내봐도 알겠죠? 네, 그래서 실무 분야 2가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학개론 제가 전체 목차를 적어본 적이 있었죠. 거기 보면 그 결정 분야, 그 다음에 결정 지원 분야, 이 내용들이 거의 들어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의사결정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책도 그래서 그런 목차를 좀 담고 있고요. 자, 투금계 이렇게 좀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닭싸움은 투기라 그래요. 개자가 닭개자인데 투개 비슷하죠. 근데 닭 중에서 금개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닭싸움은 어디서 붙이는 게 좋겠어요? 평상에서. 그래서 평상 위에서 한다. 평상말이 이렇게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투금계 평상말이 시작. 투금계 평상말이.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십니다. 이거 예전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기억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연구 대상, 항목적 성격 이게 출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론 분야와 실무 분야 제목만을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론 분야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과학성, 실무 분야는 기술성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것만 물어봤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묻지 않을까 이런 높아심이 좀 있어요. 그다음 넘겨봅니다. 자,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라 있나요? 아까 우리 이제 부동산학 그러면 이 부동산을 쳐다보면 3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법경기 3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부동산학이 학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라고 보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정착시킨 게 아니라 완성된 부동산학을 그냥 수입한 거예요. 완성품을. 그러나 이제 서구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이란 사람은 이것만, 을은 이렇게, 병은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분산식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종합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갑, 을, 병이 어느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하거나, 그렇죠? 이것만 하거나, 이걸 중점식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 영역이 전문화되는 건 좋겠지만 종합각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우리 부동산학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걸 뭐라 할까요? 종합식. 다른 말로는 시스템식 그럽니다. 시스템식.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동산학을 단기간 정착시킨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런 게 이제 좀 줄을 이루어요. 사고 자체가. 아까 우리 의사결정 지원 기억나세요? 그게 우리 교재 목차와 상당히 닮았다 그랬죠? 자, 나는 부자 되기 싫다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합리적 의사결정 주체일 가능성이 높아. 그렇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의사결정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거기 보면 기타 나와 있죠? 행태과학적, 의사결정, 제도적. 그중에서 최근 관심 갖는 게 뭐라고요? 의사결정 접근법. 자,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니까 뭐 일반 원칙, 지도일 원리 뭐 이런 게 있죠. 자, 일반 원칙이란 너희들이 부동산 활동을 하잖아? 너가 부동산학을 연구하잖아? 그럼 이런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대. 그래서 첫 번째가 능률성의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이 뭐였어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당연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성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성 원칙. 부동산 활동 안전하게 하자. 여러분 돌다리는 두드려 보고 건너자. 둘 중에 뭐예요? 안전성 원칙. 그럼 날 새. 그러니까 서로 상충 관계, 상호 견제 관계입니다. 상충 또는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을 강조하면 한쪽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성의 원칙.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 공정하게 하자. 이 공정성의 원칙은 생략한 사람이 좀 많아요. 이건 뭐 좀 약간 뭐 사족 비슷해서. 그래서 기억은 능한경 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험은 오지선 나기 때문에 세계여학은 도움은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능률성 원칙, 부동활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소유활동, 거래활동, 행정활동. 이건 요약집에 적혀있기 때문에 말로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 이용해야 되겠죠? 최유효이용. 거래일성 확립과 유지. 거래활동에 있어서는.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다. 그럼 거래가 위축되겠죠? 시장을 통해서 자원이 배분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죠? 아까 시장이 하는 기능이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잘 안 된다니까. 행정활동은 정책 행할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 추구의 조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꼭 개인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어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둘 다 조화를 이루자. 됐습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활동의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은 부동산의 일반 원칙 중 안전성 원칙이다. OX. 그게 출제된 거예요. 여토 거의 30년 만에. 그러니까 청록파트가 최근에 출제를 막 했어요. 예전에 안 하던 걸. 그러니까 소리하면 안 돼 절대. 청록도 이제는. 이걸 뭐 소리해버리면 진짜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성 원칙이다 구체 내용을 좀 보면 말이죠. 복합개념 관점에 따라 법경기 이렇게 합니다. 법경기. 자 거기 적혀 있죠. 법적 측면은 권리관계의 진정성 맞습니까? 경제적 측면 가격의 적정성, 길적 측면은 경고성 판단.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에 범주 측면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진정성은 부동산 일반 원칙에 능률성 원칙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그것까지 대비를 해야 돼 이제. 서서히 그런 문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출된 문제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출제자들은 반드시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를 들고 들어갑니다. 최근에 몇 년간 출제된 걸 반드시 그걸 제공해요. 기초 소속도 가져가고. 근데 기존에 출제하면 딱 되면요. 그걸 이렇게 보고 빠진 게 있는지 이건 이렇게 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의외로 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뭐야 10년 전에 사용했던 영어 있잖아. 설마 지가 알겠어? 10년 전에 공부했던 사람이 시험 볼 일은 없잖아.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지. 우리는 알지. 놀라지 않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이거 해라 그러면 하세요. 가능성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아. 오케이? 네. 자 강의 받는 동안 마스크 벗어도 돼요. 졸리고 좀 그러시면. 대화만 하지 마세요. 대답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비말이 날아가니까. 자, 경제성 원칙, 경제,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법.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줄까요? 돈이 들어오면 쓰지 마. 최소 비용 희생으로 최대 효과, 최대 수익을 노리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경제성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간들은 좌우로 한정되어 있고 이걸 말이지 어떻게 하면 잘 써서 내 수익 효용을 극대화시킬까. 이게 경제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주어진 자료를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비용과 희생을 줄이고 대신 수익과 뭐 효과를 크게 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경제성 원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성 원칙. 우리 사회성 공공성이 강한 그런 부동산을 대상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나올 만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능률성 원칙에 보면 사하의 실천 원리라고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전 원리, 보조 원리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보조기다가 별 붙입니다. 보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부동 활동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잘 봐요. 예를 들어서 방 났어요 알리고 싶어. 그러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복사해서 붙이면 되잖아. 이런 걸 이전 원리라고 그래. 기기 사용하면 편하니까 일일이 적기보다는
그러나 이런 건 어때요? 10km 떨어지는 고객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 안 되는 거지. 뭐 써야 돼? 이게 밑줄. 능력의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기 밑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계를 쓰면 뭐라 불러 그때는? 보조개 원리. 다시 한번. 그냥 기계 등에 의존한 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계 등에 의존하는 것을 이전의 원리를 한다 그러면 틀린다고. 나올 만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좀 없어요. 딱 이걸 보는 순간 이걸 바꾸고 싶다는 충동을 막 느낍니다. 출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분담의 원리. 각 과정, 작업 과정을 분담하여 능률을 취해. 여러분, 내가 중개사무소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좀 보여줘야 할 상황이야. 일이 막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가 없잖아, 이게. 몸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걸 맡겨서 누군가 시켜야 되겠죠. 아니,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남편 셔터맨 만들어야지. 응?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부인. 왜?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분담의 원리. 그 다음에 현장에 가신 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맞죠? 표준을 이거 뭐예요? 여러분 계약서 작성을 하는데 A4 용지 그때마다 꺼내서 적으면 어떻게 날새? 표준화된 양식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법을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그 지금 우리 법령이 정해져 있는 그 양식을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모델이고 다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그게 좀 충실하니까 그걸 되게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협회에 가입하면요, 협회에서 그 인쇄한 걸 줘요. 되게 인쇄한 계약서 같은 걸 이제 그 종이값부터 조금 더 주고, 아니 그 인쇄하려면 프린트하려면 돈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칼라 프린트 있죠. 칼라 프린터 레이저 써야 돼요. 잉크제트 쓰면 물 묻어버리면 번져버린다니까. 응? 레이저 프린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칼라를 쫙 뽑아가지고, 네, 여러분 이제 중개사무소 마크 있으면 마크도 한번 새기고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각종 서식이나 상품 유형 크기 없죠 표준화 해라 이 말. 이거 분발해라고 적극적인 박력 있게. 오늘 부부싸움 했다고 꽁에 있고 앉아 있지 말고. 고객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나한테 저러지? 이상한 사람이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저도 대인 관계를 잘하는 스타일은 솔직히 아니에요. 좀 까칠하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 저 사람이 평소하고 다르게 대응을 하면 물론 나에게 잘못이 있었겠지만 본인의 사정이 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헤아리려고 많이 애를 써야 돼. 그죠? 예, 고객도 마찬가지. 고객도 그러니까 자기가 꽁하다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하면.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나머지는 아니고요. 그 두 가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는 뭘 볼 거냐면 아까 우리 부동산을 바로 법경기라고 그랬죠? 그거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을 바로 법률적으로 바라볼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 측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거 봐요. 이런 게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시험 문제에 협의를 좁은 의미 이렇게 갖고 출제하기도 해요. 협의란 표현하고 좁은 의미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 자, 협자가 좁은 협자입니다. 협심증, 협곡할 때 협의, 협. 그럼 이거 뭘 의미하냐? 자, 우리 민법 보면 민법 제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항을 보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 부동산과 동산을 나누는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99조에.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뭐라고요? 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의 부동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을 한 6번 썼었어요. 순간 당황하면 안 돼. 동의어야. 오케이?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물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마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건물 및 공작물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 한 것은 다 공작물이에요, 공작물. 뭔가.
건물 위에 여기 우리 담장도 있을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수목이라고 그래서 수목. 수목은 뿌리가 나무에 박혀 있어야 수목이야. 만약에 절단되면 목재야. 알았습니까? 부합이라 들어봤어요? 민법에서? 그러니까 토지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같이 뭉쳐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기타 교량 철도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든 공작물들이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이 토지하고요, 이거 말고 이 건물 기본적으로 별도로 등기합니다. 별도로 등기. 우리가 배우기를 물권 변동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등기를 따로따로 돼 있다는 이야기는 따로따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잘 안 해서 그렇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당황합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등기부 두 개 있는 사실 잘 몰라. 왜? 맨날 법무사에게 맡겼거든. 집에 와서 그러네. 이제 그때서 이제 한단 말이죠. 집에 등기부를 한번 봐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등기한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협의부동산에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하고 동산의 일단 차이점이 뭐냐면, 이걸 내 것이라는 표시를 할 때, 이걸 권리공시라 그러죠. 그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볼펜 샀어요. 볼펜 이거 내 것이라는 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 갑순이 적어놨거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없어졌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점유자가 소유권이라고 추정이 돼. 소유권자라고. 안 그래요? 그러나 토지는 어때요? 화장실 갔다 다시 와보니까 그대로 있네. 그럼 표시를 뭐만 하면 돼? 장부상으로. 그죠? 네, 그게 뭐예요? 등기부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등기부. 소유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동산은 막 움직이는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류상으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누는데, 을구에다 저당 등기하면 처분을 제한하게 됩니다.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돈을 빌려줘. 알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은행이 되고 돈을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 따르면 분명히 동산이거나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거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 같은 것인데, 마치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의제, 간주, 본다 그런 표현을 들을 겁니다. 이건 추정하고 대비됩니다. 추정은 반대 사실 입증을 하면 번복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뭐처럼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방법을 취하더라. 저당의 대상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차를 할부로 구입하면 어때요? 저당 설정합니다. 알았습니까? 처분할 수가 없어요.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이 임목은 이 수목 중에서 준의제부동산으로 바뀐 겁니다. 독립되면서 이따가 말씀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들 여기 다음 페이지 있어요. 또 적었구만. 다음 페이지 있다니까. 넘겨봐봐. 다음 페이지 있어. 적을 일은 없어. 색깔 칠할만 일 있지. 근데 처음부터 색깔을 막 칠하면 나중에 이제 정신이 없어. 다 칠해져 있어 그냥. 칼라책이야 그냥. 처음에 그 색깔 다 한번 잘못 칠하면 나중에 안 돼요. 어떻게 안 돼? 다른 색깔을 바꾸잖아. 계속 더 칠하면 검정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색깔 칠하지 말고 연필로 이렇게 살살살 하세요. 요거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 다음에 색깔 칠한 법은 따로 가르쳐 드려요 제가. 지금부터 칠하지 말아요. 네. 칠해버렸어? 괜찮아. 총론 정도는 괜찮아. 색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칠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 다음에 컬러펜 쓸 때는 아직 아닙니다. 제가 이제 칠하는 방법 이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할 능력이 안 된다니까.
칠하려면 능력이 돼야 칠하는 거예요. 아무도 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광의 부동산 그래요. 뭐라 한다? 광의 부동산. 잘 봐요. 이 광의를 넓은 의미의 이렇게 출제를 한다 이거예요. 넓은 의미 이런 표현도 쓴다 이거예요. 꼭 알아둬야 돼. 넓은 광자. 예? 광야에서 뭐 그러잖아. 잠깐 봅니다. 만약에 민법 제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 이것만 있었다면 이런 협의나 광이란 말을 쓸 이유가 없죠. 당연하지. 그때는 뭐 협의니 광이니 말할 필요가 없지. 그럼 협의나 광이란 말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준의제 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 오케이? 협의 부동산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 협의 부동산은 준의제 부동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 속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토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속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이 공장 재단은 공장 건설 기계, 그 안에 뭐 공장 뭐 생산 기계, 그 다음에 뭐 건물 막 이걸 다 묶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저당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산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 속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나눠? 그냥 독립된 거예요, 독립된 거. 그래서 여러분 그 2차 과목 보면 공장재단, 광합재단, 인목이 중개대상부라 배우시죠? 2차 중개사법에서 한다니까. 꼭 알아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런 거 막 거저주는 거지 시험 내면.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왜 하냐면 이제 공장재단, 광합재단 이야기 좀 해보면 공장 및 광합재단 재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이나 뭐 이런 채광하거나 막 이런 것들은 좀 권장을 좀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만을 저당 설정해서 대출받거나 뭐 이런 거면 금액이 작아. 그러니까 토지, 건물 등 생산자를 다 묶어가지고 공장재단이나 광합재단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받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이내에 해야 돼. 저당 설정도. 10개월 지나면 안 돼. 공장재단, 광합재단 등록한 다음에 몇 개월 이내에 대출받아야 한다고? 10개월 이내에 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인목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과학권, 최강 최고할 수도 권리고요. 공해상, 동수산, 식물, 채취포기, 양식할 수도 권리. 뭐 이런 것들. 항어를 외우지 마시고요. 주의하겠습니다. 이따가 경제적 개념 할 건데, 이거 봐요. 재단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제적 개념. 이걸 조심해야 돼. 재단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재산을 묶으면 맞습니다. 이걸 경제적 측면이다. 경제적 개념 그러면 안 된다. 유학집 보면 다 표시해놨어. 거기 봐봐요.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그 밑줄도 좀 긋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이거예요. 자, 이 정착물.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라고 불렀죠?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중에서 토지로부터 독립됐다. 토지로부터 독립됐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토지로부터 독립됐다. 토지 독립되면서 여전히 협의 부동산인 것도 있고 독립돼서 이렇게 준의제 부동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걸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건물이고요. 건물은 등기를 따로 하죠? 아예 독립돼 버려요. 등기.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수목 있죠, 수목. 이 수목을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토지를 팔았는데 이 토지 있는 나무로 팔리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해버리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등기를 따로 해버렸죠? 이렇게. 이때는 뭘로 가냐면 인목에다 적어요. 준 부동산이 된 이렇게 적어놔요. 제목에다가. 인목에 제목에다가. 그게 이제 협의 부동산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무슨 부동산으로 가버렸다? 준 부동산이 되어버렸다. 준 부동산. 그러니까 원본은 수목이에요. 원래 부동산 맞습니다. 협의 부동산에 속해 있어요. 원래는. 근데 인목으로 딱 하게 되면 뭐가 돼 이제? 등기를 따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격이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준 부동산. 그러니까 구조 생긴 건 똑같은데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집단을 이제 명인 방법을 취하는 게 있어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취하는 거. 등기라고 되면 인목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인 방법 취하면 그냥 수목 집단입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해요. 자, 명인 방법이란 밝을 명자를 쓰는 겁니다. 밝을 명자. 밝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이 나무는 팔리지 않는 거야라는 어떤 표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취해서 독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명인 방법하고 이 등기는 완전히 달라요. 자, 등기는 저당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명인 방법은 편말을 세우거나 울타리를 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저당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그건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목 중에서 미분리 과실이 있을 수 있어요. 미분리 과실. 지금 분리예요, 미분리예요? 미분리. 그러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이 이제 민법이나 중개사법부터 더 자세히 가르치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우리가 출제됐으니까 하는 이야기 좀 해. 안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만약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고 수목 상태라고 해서 토지 지금 뭐예요? 부합돼 있죠? 토지하고 같이 움직여요. 팔면 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달려있는 미분리 과실도 같이 팔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건 아니더라도 요것만큼은 곧 수확을 해야 되니까 따로 독립시키고 싶다. 할 수 있어요. 명인 방법을 취하면 돼요. 명인 방법. 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독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독립되고 있는 거 하고 있어요? 토지립도 독립. 독립됐다 이 표현을 보고 토지립도 분리됐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봐봐요. 읽어봐요. 세 글자. 그래. 토지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 부동산입니다. 알겠습니까? 부동산이야. 근데 세 번째 농작물. 농작물도 원래 토지 부합돼요. 원래는. 이제 부합이란 말을 알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입니다.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자, 다른 거하고 달리 경작의 노력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 여러분 농작물이 어떤 그 수확이 될 정도가 되려면요. 이 농부들의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농사 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 달만 묵혀놔도요. 형체를 알 수가 없어. 풀이 쌓여가지고 뭐 도대체 내가 뭘 심은지 알 수가 없다니까. 김도 매주고 비료도 뿌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뭐 저 처음에 딱 심을 때 비닐로 덮어가지고 구멍만 조그맣게 뚫잖아요. 왜 그래요? 주변에 잡초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잡초에 파묻혀가지고 살 수가 없어. 성장이 안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수확기 이른 이 농작물은 농부의 그 노력이 중요하다고 봐.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경작적 걸로 봐줍니다. 아 그래 너 먹어. 어? 땅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권원에 의했느냐 권원에 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권원은 권리의 어떤 원인 그 토지를 임차했다. 그럼 임차권이 있는 거죠? 빌린 게 있는 거죠? 빌려서 농사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 소유라는 걸 알아. 근데 무단경작 하면 권원에 의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권원에 의하지 않고 무단경작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경제적 것으로 봐줍니다. 하지만 남의 토지 함부로 이용했죠? 토지 이용료 내야 돼. 그게 더 비싸.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고 저기 김머시기 땅 그냥 놀고 있는데 심심한데 내가 그래서 좀 상추나 심어야 되겠다. 말리세요. 상추값보다 더 물어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진짜 못된 사람 만나면.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원래 주차장 하려고 했었다. 주차장료만큼 받아야 되겠다. 그럼 어때? 끝장이야 이제. 에? 한 시간에 1,000원 막 이래버려. 네가 농작물 실어서 주차장을 이용을 못해서 돈 못 벌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그 동네에 누구 그 허락을 득하고 이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심어버리는 경우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잘하고 있을 때는 농작물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다 뭘 붙여놨고 농사 짓지 말라고 경작 금지 막 해놓는 거예요. 그 농작물 누구 거 되니까 나중에 경작자. 근데 그것을 막 함부로 뽑아버리고 이러면 안 돼.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법적 측면이었습니다. 재밌습니까?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픽스처, 픽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근데 이걸 번역을 정착물로 번역했다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민법상의 정착물이 아닙니다. 민법상 정착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소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게 아니죠.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이게 건물이나 토지에 이렇게 붙어서
항구적으로 붙어서 부착돼서 부동산 성격을 갖게 된 놈들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제 픽스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일부러 보겠다는 거예요. 토지 일부러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대부분 건물이 일부러 보는 것들입니다. 한 장 넘겨보면 그 정착물 판단 기준, 그 건물이 일부러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런 게 있죠. 자, 봐봐요. 벽에 있는 시계나 액자 같은 것은 이걸 제거하면 이 건물이나 건물의 기능이나 물리적 손상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거해도 되는 거죠. 정착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일부러 안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어때요? 특별히 고안되거나 항구적 설치 의도를 가진 것들이 있어요. 간혹. 예를 들어서 시계탑이 시계를 제거하면 뭐가 돼요? 에펠탑 돼요? 안 된다니까. 그것은 그 시계탑의 일부지. 맞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그 예배용 그 의자 있죠. 그 뒷부분에 책 놓을 수 있도록 한 거. 그거 어디 써먹어요? 다른 데 잘 안 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하여튼 요즘 교회가 다양해서 십자가 없는 교회도 많더라고. 십자가 없이 교회가 있어. 그냥 지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참 이상한 그 집단들도 있고 그래요. 그죠? 왜 감추고 싶은 집단에 그 소속돼가지고 자꾸 숨기고 그래? 떳떳하지 못하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봐봐요. 뭔가 노출이 안 되고 자꾸 숨기고 그러면 곰팡이 슬잖아? 그러니까 뭔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종교의 자유니까 뭐라 하진 않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뭡니까 교회도 막 사고 팔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런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성당 가면 꼭 뭐가 있어야 돼? 마리아상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딱 그 건물 일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전체 성당의 일부.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당사자 의도도 중요합니다. 봤더니 내가 임대인인데 여기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풀옵션 원룸 봐요. 그럼 임차인에게 이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 목적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계약서 쓰자마자 이걸 제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임대 가치나 임대 가격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냉난보 설비 같은 걸 갖추게 되면 이건 임대 목적 건물 일부러 봐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임차인 설치했다 나중에 떼가는 거 이건 괜찮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 관계를 따져보면 대개 임대인 설치한 걸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 가치 가격을 증진시킬 목적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아파트 빌렸다. 그럼 여기 설치했던 커튼이나 블라인드 설치했다 나중에 떼갈 수 있죠. 내가 상가를 빌렸다. 진일자리 선반 설치했다 떼갈 수 있죠. 내가 농지를 빌렸다. 여기 비닐하우스 지었거나 아니면 농기계 창고 조립식으로 만들었다 나중에 분해해서 가져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그러는데 정착물로 안 봐요. 그러니까 번역이 또 잘못됐어. 임차자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래. 뭐라고 번역을 정착물로 했어? 설비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출제할 수 높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가식 죽인 나무는 뭐예요? 가식이란 거 뭐예요? 진짜 심은 거예요? 아니면 뿌리 마른 걸 막기 위해서 그냥 흙 덮어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부합된 걸로 안 봐. 그런 것은 옮길 거니까 조만간. 오케이? 그건 토지 일부 볼 수가 없습니다. 정착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이 지금 뭐라고요? 뭐라고요? 꽂히는 거 들었어요? 해버렸구나. 아니 그제 카톡으로 뭐가 날아왔어. 봤더니 75m짜리 비닐하우스 2동을 마련했다고 사진을 찍었더라고. 75m면 얼마나 길어요? 와! 하고 형님 그거 뭐 하시려고요? 고추 심으려고? 근데 왜요? 아니 그냥 무언의 압력이죠. 에? 고추 심으면 언젠간 수확할 거 아니야. 친환경적으로 한대. 그 뭐란 말이 나보고 지금 어쩌라고 고추 사라는 얘기 아니야. 아이고 참말로 그냥.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고.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 당신이 좀 잘 유통망 해서 좀 돈 좀 많이 보시지 왜 꼭 자꾸 연락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전에는 고구마 심었는데 고구마가 너무 작아. 종자도 안 되는데 한 박스 딱 보내시더라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우리가 돈을 또 딱 붙여주고. 아니 뭐 이런 걸 붙였냐 막 이러면서.
자, 넘깁니다. 이제 넘길게 아니고 8페이지 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광희 부동산 나와 있나요? 네. 그리고 옆에 뭐라 해요? 준해부동산, 광희부동산 속한다. 이게 출제된 지문입니다, 사실. 자, 1번 준부동산은 성격 관리 침해 개별 특별법이 따라 무슨 법이 따라? 부동산 등기법, 개별 특별법. 각각 관련된 법률에 따라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의주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법률계 맞고요. 경력개념 아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첫째, 생산 요소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산의 3요소 들어본 적 있죠? 토지, 노동, 자본. 여기 대표적인 3요소죠. 자, 생산 요소하고 연관된 게 생산재입니다. 그러니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두 번째, 또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잡아요.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생산 설비 들이고 난 다음에 노동자들 고용하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노동자를 고용하기 이전에 이런 모든 것들은 실물 자본 성격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그렇게 본다면 또 자본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재. 토지는 생산재인 것이지 소비재가 될 수 없다. OX. X입니다. 소비재 될 수 있어요. 소비재. 어떤 거냐? 여러분 공원에 가면 바닥에 뭐 있어요? 토지잖아요. 여러분 학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하늘을 날아서 왔다. 1번. 2번 순간이동했다. 막 그래요? 바닥에 못 밟고 왔어요. 그래. 토지 소비재라니까. 소비 대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물론 대부분 중요한 뭐 위치에 있는 토지들은 건축 바닥을 이루는 토지로 쓰이는 거죠. 택지로. 그럼 뭐가 돼요? 생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비재와 이 생산재를 구분을 좀 해보자. 소비자란 소비자가 소비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해. 생산재란 생산자가 생산의 대상으로 삼는 걸 말해. 구분 되십니까? 그러면 생산자가 생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들을 말해.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 요소이거나 아직 완성이 안 된 중간재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지로 개발했어요. 그럼 아직 건물 짓지 않았지만 중간재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땅 그 건물 지을 때만 팽팽히 해가지고 건물 지었어. 근데 봤더니 거기 진입하는 도로가 없어. 그럼 어떻게 써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택지 개발하면 바로 뭐예요? 구획해서 도로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중간재 상태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의 석 있죠? 그걸 닷돌이라고 그래. 닷돌 전문용어로. 현장용어로 닷돌. 나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아닌가요? 경계석 그거? 아니 그거 있잖아. 아니 도로에 우리 도로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돌 이렇게 탁, 예? 경계, 예? 몰라. 그래서 이런 거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중간재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그걸 되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자산입니다. 자산.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는 소유와 이용이 대상이라고 불러요. 이용이 대상. 여기는 거래와 투자의 대상이다. 그럼 여러분 민법에서는 뭐예요? 사용가치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건 뭐요? 처분. 우리 소유권은 뭐라 그래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배웠죠? 이제 민법 공부 좀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제한 물건은 어떤 거예요? 봐봐요. 용익 물건 봐봐요. 그거 아니에요? 용익 물건. 봐봐. 용익. 오케이? 이거 뭐예요? 제한 물건.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무엇을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민법 내용이고 여러분 이제 공부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가치 두 가지 사용가치와 경화가치 갖는다. 동의하시죠? 네. 이 경제침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넣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출제된 바 있고요. 또 나오면 돼 이거. 이거 출제자가 좋아할 만한 거예요 이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주의하세요. 기술적 또는 물리적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출제될 만한 게 공간, 위치 그 두 가지가 출제될 만하고 나머지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 부동산은 공간이다.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그림 그리지 않았는데 그림이 굳이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토지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공간 우리가 수평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위쪽을 공중 공간, 아래쪽을 지중 공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세 가지죠. 그래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합니다. 3차원 공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입체 공간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봐요. 수평 공간을 제외한 공중 공간과 지중 공간만을 입체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셋 다 입체 공간이랍니다. 방금 그런 스타일 문제가 두 번이나 출제됐어요. 자, 입체 공간이란 수평을 빼서 입체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가 입체 공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토지를 딱 샀다. 그럼 3차원 공간을 산 겁니다. 그래서 각각 그 공간을 이용할 수 권리가 있어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권리. 그 권리를 여기는 공중권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지표권, 여기는 지하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 내 토지 사가지고 기분 좋게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내 토지 위로 항공기 지나가. 공중권 통행료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돼. 그래서 그런 공중권을 공적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소유권이 미치는 것을 사적 공중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공중권 성격을 갖는 게 항로나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있어요. 전파의 발착에 미치는 공간. 이런 공간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잘 들어요. 우리 민법 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입체적 규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법은 입체적 규정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2차 과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은 지적도 그린 걸 봐봐요. 그건 수평지적이에요. 수평지적. 그러나 여기는 뭐? 입체적. 아직 함정 안 팠어 이거. 출제는 됐는데 알아두셔야 돼. 민법은 무슨 규정을 해놨다? 입체적 규정을 해놨다. 그 다음에 사적 공유권은 뭡니까? 일조권, 조망권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상린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요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표권. 자, 지표권이 문제가 뭐냐? 지표였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거 누구 거냐, 이 물이. 그래서 이 물에 관한 권리는, 개념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역주의하고 선형주의라는 게 있어요. 논리상. 선형주의는 먼저 선자에다 쓸 용자. 건조주의에서 많이 써요. 유역주의는 흐르는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물이 흐르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빈주의에서 많이 써요. 수빈주의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봐봐요. 수빈주의나 건조주의가 아니에요. 그나마 논농사가 행해지니까 애기 조금 가까워 우리는. 그래서 흐르는 물의 개념인 유역주의를 씁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아랍에미레이트 아세요? 이번에 우리 진단키트 그 뭐 네 개 국가에 해당이 됐죠. 그 뭐야 제일 먼저 우선 보내준 국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거기 쌀 소비량이 1인당 소비량이 우리보다 많답니다.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쌀을 먹는데 그 전체 90 몇 퍼센트가 다 사막이야. 쌀 농사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한국농림수산부 가가지고 그 지원을 했어요. 그래갖고 곧 수확한답니다. 내일인가 오늘인가? 오늘 며칠이죠? 6일인가요? 그러니까 5월 초쯤에 이 수확한다 그래요. 근데 수확량이 우리나라에서 수확하는 양보다 40%더 많이 수확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비용이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비용이 문제입니까?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해. 왜? 그 막혀버리면 식량 수출 안 하면 그 나라는 죽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석유가 발견돼. 새로운 석유가. 와,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냥. 5.1달러라고 아시죠?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담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남한테 복만 안 되겠다 이건데 문제는 쌀을 자급 생산할 수 있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 바닷물을 갖다가 벽에다 담게 되면은 햇빛을 쏘이게 되면 담수로 바꾸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유니스트 율산 뭐 과학원인가 세계 최초 발명을 했는데 대단한 성과 아닙니까? 우리 그런 나라야. 그럼 이제 물 없는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걸 공급하면 좋겠죠.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하여간 홍익인가 많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민족 많네. 홍익이라는 단어가 요즘 가득 생각이 나. 이거 권주주의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여기 아니죠? 물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있다. 여기는 물을 먼저 발견한 자 지 마음대로 쓰고 나무 있으면 주면 되는데 이건 물이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막아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사람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막아버리면 이 사람 또 물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그냥 상린관계를 고려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표권, 지표수에 물이 가는 권리 무슨 주의를 취한다? 유역주의를 취한다. 주의할 게 있습니다. 유역주의는 인접지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소유권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 상린관계라고 들어봤죠? 네, 그렇게 하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불인정은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지하권이 문제인데요. 미첼 광물하고 지하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하수 안에 온천수가 포함돼요. 온천법으로 법을 정한 이유는 다툼이 있기 때문인 거고 토지 소유권 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지하수도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표수처럼 뭘 쓴다? 유역주의를 준용합니다. 유역주의. 그러면 시험이 나오는 게 뭐냐? 미철 광물은 광어권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주체가 아니라 객체. 객체를 할 때는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대상. 내가 주체고 객체다. 그럼 뭐예요? 아까 우리 부동산 활동. 부동산에 대한 그런 부동산의 객체였죠? 그래서 광어권이 객체된다는 이야기는 광어권을 부여받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광어권을 누가 부여하냐? 국가가 다시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야. 자, 우리 법정 광물 66개가 있는데 이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나라 대부분 그래. 그래서 여기서 광어권이 객체되고 소유권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여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미친다. 그럼 시험이 나올 게 뭐밖에 없어요. 원래 미쳐야 되는데 안 미친 놈 두 놈이 있어. 미치겠죠? 두 번째 미친 것은 다른 뜻이야. 그래서 요게 시험이 네.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뭐 이거밖에 안 나와서 다른 거 낼 만한 게 없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위치에 관한 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치에 관한 것은.